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했다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면이 넘어갔다. 한국 기술만 빼먹고 떠났다 하는 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K2 전차, 현궁 미사일, 천무 MLRS 같은 핵심 무기를 수입하던 폴란드가 갑작스럽게 협상에서 이탈하고 한국 기술진이 아무런 설명 없이 철수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누구는 말했습니다. 한국이 너무 믿었고 폴란드는 뒤통수를 쳤다. 또 누구는 말했죠. 폴란드의 상층부가 독일과 손잡고 한국 기술을 넘긴 것 아니냐고요. 심지어 한국이 사용한 회의실에서 오간 한 통의 비공식 메일, 한국 주둔 연구실 로그에 남은 리스폰스 싱크 코드, 심지어 도면에 비어있는 공란마저도 온갖 해석과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협력이 시작될 때는 박수로 가득했던 양국 관계가 불과 몇 달 만에 침묵과 단절의 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한 명의 기술자가 그 모든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가 직접 확인한 진실은 사람들이 떠들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 국방부 기술보안감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에바 미추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벌써 12해가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안감사 업무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외국 방산업체들과의 기술협력 계약, 그리고 그에 따른 보안 이행 여부까지 검토하는 꽤 민감하고 복잡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오랜 시간 함께했던 협력 파트너는 많은 이들이 의외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입니다. 폴란드와 한국, 거리로 따지면 유럽의 맨 끝과 동아시아의 가장자리가 만나야 하는 사이지만 국방협력이라는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가장 밀접하게 호흡을 맞춘 국가였습니다. 전차, 자주포, 유도무기, 항공기, 서류만 보면 숫자와 금액, 성능 수치로 가득 찬 거래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예상 밖의 신중함과 어떤 때는 설명되지 않는 조심스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오랜 협력 속에서 처음으로 제가 신뢰받지 못한 사람처럼 느껴졌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은 K2PL 전차 2차 도입 계약의 최종 기술협의 일정이 잡혀 있었던 날입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국방부 2청의 제7협의실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전날 밤까지 회의한 건 파일을 반복 검토하며 기밀 기술부록의 열람 로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작년 하반기부터 논의되어 온 사안으로 기존 납품된 1차 기체에 대한 보안 피드백을 반영한 정식 전력화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의 기술진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현지화 설계 항목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 사무실로 전달된 한국 측 기술 부대표의 이름표는 여전히 밀봉된 상태였고 회의실 앞에는 담당 통역사가 도착했지만 정작 기술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동 중 사고라도 있었나 싶어 협력 담당 부서에 연락을 했지만 돌아온 말은 뜻밖에도 이미 출국 수속 중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제 메일함에 도착한 단 한 장의 문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계약 상대국의 기술보안 이행 상황에 대한 내부 이슈로 인해 한국 기술진은 현 시점에서 폴란드 현지 체류를 종료하고 귀국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문서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메시지를 던지는 상황을 처음 마주한 겁니다. 그리고 정오가 조금 지나 뉴스 속보가 울렸습니다. 속보 폴란드 국방부, 한국산 전차 도면, 독일의 유출 정황.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도면이 외부 민간 기술 자문단을 통해 해외 방산업체로 넘어간 사실이 조사 중 K2PL 2차 협의, 한국 측 철수로 무기한 연기. 그 기사가 올라오자마자 폴란드 현지 온라인 포럼과 국방 블로그에서는 역시 폴란드는 믿을 나라가 아니다. 기술만 얻고 뒤통수라는 한국 네티즌들의 비난이 빠르게 공유됐고 한국 포털 댓글창에서는 폴란드 또 배신이라는 말이 상단을 차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니터를 닫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제 사무실에 배달된 긴급 내부 감사 명령서는 제 이름이 접근한 지난 6개월간의 기술 파일, USB 사용 기록,
VPN 로그, 그리고 K2PL 관련 문서 열람 일시까지 전부 복귀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그 도면 유출 사건의 용의자 목록에 포함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미 철수한 한국 기술진이 사용하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형광등이 반쯤 꺼진 공간은 어둡고 정적이었으며 회색 스탠드가 놓인 테이블 위에는 한국어 메모가 붙은 노란색 인덱스 태그들, 그리고 구석진 자리에 흩어진 종이 몇 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누렇게 변색된 문서 모서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최종안이 아닙니다. 폴란드 기술진의 의견을 기다리며 일부는 공란으로 남겨둡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종이는 지금 유출되었다고 보도된 바로 그 파일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설계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자국 이익을 위해 숨긴 정보도 외부 유출을 위한 설계도 완성본도 아니었습니다. 그 문서는 우리의 피드백을 기다리며 비워진 채로 남겨진 상태였던 겁니다. 그 문서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면을 훔친 건 누구였을까? 정말 우리가 그들을 배신한 걸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의 신뢰를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내부 감사 1차 책임 조사관으로 공식 지명되었고, 제일 먼저 조사 대상이 된 인물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감사 조사관으로 지명되자마자 제게 가장 먼저 떨어진 지시는 유출 의혹이 제기된 기술 도면과 통신 기록 전체의 복원 분석이었습니다. 조사를 착수한 순간부터 저는 전혀 다른 의미의 고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가 직접 다뤘던 자료를 의심의 눈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 그 과정은 제가 보안감사관으로 일한 지난 10년을 스스로 부정하는 듯한 기분을 동반했습니다. 제가 맡은 첫 작업은 K2PL 도면 원본의 수정 이력 추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내 협력 기술자들이 공동 작업으로 접근한 도면은 모두 정부 인증 VPN으로만 접근 가능했고, 모든 열람은 서버에 자동으로 타임스탬프와 접근 아이디가 저장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하지만 유출 의혹이 제기된 파일 하나에서 누군가 외부 저장 장치로 복사한 후 로그 일부를 삭제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로그를 정리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왜 나는 이 파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까였습니다. 내부 시스템은 겉보기에 깨끗했습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저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동료들은 제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니겠지? 라는 말 한마디조차 하지 않는 분위기. 그것이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국방부의 공식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술정보국에서는 특별한 지시 없이 침묵했고, 협력조정실에서도 이번 건은 민감하다며 의견 제시를 보류한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모두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 기술진이 사용하던 회의실의 전산 로그를 다시 추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이한 응답 코드가 제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리스폰스 싱크, 레이어 KOR, 코드 1313. 처음엔 단순한 패킷 확인 코드라고 생각했지만 이 패턴은 폴란드 보안망이 위협에 노출됐을 때만 자동 작동하는 응답 코드였습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자 한국 측 기술 장비가 폴란드 서버가 침입 위협에 노출될 때마다 즉시 방화벽 동기화 명령을 송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계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자료를 지키는 동시에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설명도 없이 말이죠. 이 사실을 정리해 상부에 보고했지만 돌아온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내부 보고용으로만 정리하십시오. 외교 채널을 통한 접근이 우선입니다. 즉, 말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도 한국도 지금 모두 말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만 그 침묵의 의도가 전혀 다를 뿐이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 기술진이 떠난 회의실을 찾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공간, 조명이 절반만 켜진 어두운 방. 그곳에 남아있는 흔적은 몇 개의 연필과 인쇄된 기술계여서 그리고 회의 자료 인덱스 파일뿐이었습니다. 어느 문서의 한 귀퉁이에는
검정색 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항목은 폴란드 기술자들과의 협의가 끝난 후 채워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듯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을 의심했고 그들은 우리를 존중하기 위해 자신들의 설계를 비워둔 것이었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도대체 누가 그 빈칸을 완성도 없이 외부로 넘긴 걸까? 그리고 왜 그 책임이 나와 내 동료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걸까? 다음날 새벽,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가 도면 복사 로그 전체를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명은 K2PLV2 드래프트 C, 열람 이력은 총 47건, 마지막 접근자는 민간 자문단 소속 기술사 파벨 씨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독일 국적의 방산 외부 검토 자문 인력이었고 내부 교육을 수료한 뒤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인물. 문제는 그가 해당 문서를 자국 벤더사 서버로 백업했다는 로그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출된 것은 한국 기술이 아니라 한국이 비워두고 떠난 신뢰의 여백이었던 겁니다. 파일 속 문장 하나가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항목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내부 시스템에 비공식 파일 하나를 조용히 업로드했습니다. 제목은 침묵 아래의 응답 코드. 그리고 그 본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뢰를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걸친 내부 감사가 끝났을 무렵 저는 모든 로그 데이터를 정리해 도면 유출의 경위 및 검토 자료 복원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한 진실은 분명했습니다. 한국 기술진의 로그에서는 유출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해당 도면은 폴란드 자문단 소속의 독일계 기술자 파벨 크라우스가 자신이 소속된 방산 벤더사 서버의 백업 형태로 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메일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부분은 기술자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영역인 듯합니다. 독일 측에서도 해당 섹션을 기준으로 자체 도면 보완이 가능할 듯합니다. 그 비어있는 부분, 저는 그 표현을 다시 읽으며 보고서 초안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하단 주석, 한국 기술자가 연필로 정리한 기술 코멘트. 그 아래에는 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항목은 폴란드 기술자들과의 공동협의 이후 작성 예정입니다. 이 영역은 현지 개발 역량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공란 처리하였습니다. 그건 명백한 배려이자 기술의 양보였고 결코 전달용 완성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서의 메인 근거 문장으로 끌어올려 표제바로 아래에 단독 인용문으로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엔 한국 측의 방화벽 코드 해석 보고를 덧붙였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서버가 침입 위험에 노출될 때마다 한국 기술진 장비가 자동으로 응답 대신 차단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사건은 도면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 기술의 맥락과 의도가 유출된 것이다. 이 문서를 정식 회람 요청하자 상부에서는 비공식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장관은 서류를 몇 장 넘기고 나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건 외교적으로 묻는 게 좋겠어요. 너무 앞서 사실을 강조하는 건 오히려 협력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을 감춘다는 뜻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진실을 말하지 말라는 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몇 주 전 한국 측에서 받은 아무런 항의도 없이 철수한 대응과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 기술진의 공동작업 공간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공간처럼 정리되지 않은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프린터에는 아직 인쇄되지 않은 파일 대기열이 남아있었고 하얀 보드판에는 조그만 한글 메모가 지워지지 않은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회의한 3번 항목, 에바 실무자 검토 필요. 그 글씨는 얇은 검정 사인펜으로 적혀 있었고 글씨의 획은 약간 기울어져 있었으며 지금 와선 그 작은 글씨 하나에도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옆의 테이블 위 한쪽이 접힌 종이 뭉치 안에서 저는 한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조금 구겨져 있었고 인쇄용지를 반으로 접어 만든 간이 카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붉고 푸른 두 가지 색으로 그려진 태극기가 작게 인쇄돼 있었고 그 아래엔 한국어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정돈되지 않은 자국들이 줄줄이 번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맨 오른쪽 모서리에는 잉크가 흐르다 만 흔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참 동안 들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말이죠. 돌이켜보면 그들은 늘 말을 아꼈습니다. 회의 때도, 수정 때도, 마찰이 있을 때도, 우리가 해명이나 항의를 기대할 법한 상황에서도 그들은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그걸 예의라고 생각했고, 때론 전략이라 생각했으며, 이번 일처럼 불신이 증폭된 순간은 숨기려는 행동이라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떠안고 침묵하여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방식이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책임을 감당하고 배려하려 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의심을 키우며 침묵하지 않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폐기하지 않고 조용히 비공식 문서, 보관용 서버에 한 문서를 추가 업로드했습니다. 문서 제목은 공란의 주석에 대한 해석 보고서. 그 안에는 이런 한 문장을 넣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술 유출이 아니라 시선 유출이다. 우리가 의심했던 것은 설계도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던 방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기술진이 남긴 태극기 도안을 스캔해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 누군가는 묻겠죠. 그게 무슨 의미냐고. 저는 그 질문에 말 대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철수했지만 그 침묵이 곧 우리를 위한 메시지였다는 것을 한국의 모습에 이제야 저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과 같이 침묵하겠다고. 계절이 바뀌고 제 책상 위에 쌓여있던 회의 자료들도 하나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 사건에 대한 내부 보고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식으로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비공식 시스템 하단에 남겨진 그 한 문장을 어느 누구도 열람하지 않은 채로 존재하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의심했던 건 설계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던 시선이었다. 그 문장은 제 자신을 위한 메모였고 누구를 비난하거나 어떤 책임자를 지목하는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서울에서 열리는 K2PL 2차 납품 후속 조율 회의에 폴란드 대표단이 참여하게 되었고 저도 기술 실무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 자료를 들고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조용한 나라였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도 문서 속 표현에서도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내밀었고 우리 폴란드 측이 해명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한국 측은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날의 이야기 전체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양국 사이에서는 더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회의 마지막 날 실무진 사이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중 한 한국 기술자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는 한 장의 종이와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습니다. 이번 회의 전 담당팀에서 이걸 남겼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 뒤 고개만 살짝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회의장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와서야 그 안에 든 문서를 펼쳐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작성했던 공란의 주석에 대한 해석 보고서의 출력본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아무런 서명도 없었고 다만 누군가 파란색 펜으로 조용히 한 문장을 줄그어 표시해 두었더군요. 그 문장은 보고서 말미에 제가 혼자 넣었던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신뢰는 말로 쓰지 않는다. 신뢰는 침묵 위에 적는 것이다. 그 순간 제가 남긴 메모가 그들에게 닿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새로 납품된 K2PL 2차 기체가 군 부대에 배치되었고 저는 기술 검증 절차 차원에서 현장 참관 평가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정색 트럭에 실려 들어온 전차들은 작은 장막 안에서 조립을 마친 뒤 공개 대기 상태로 이동되었고 기술자들이 한쪽에 몰려있는 사이 저는 우연히 조종석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정면 유리창 바로 아래 은색 패널 안쪽에는 아주 작은 명판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뢰는 침묵 위에 적는다. 저는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가슴 한쪽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고 기쁨이나 후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언가가 끝내 닿았다는 느낌.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문구가 왜 붙었는지 따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문장이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수도인 바르샤바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정리 문서를 남겼습니다. 문서 제목은 없었습니다. 그저 메모장에 한 문장만 입력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말을 남긴다는 걸 배운다. 지금도 제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는 한국 기술자가 남긴 그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펼치지 않고 접은 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그 안에 적힌 말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문서의 완성도를 논하기 전에 먼저 그 문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기술보다 느리고 무기보다 작고 설계도보다 비어있지만 그 어느 무기보다 더 강한 것을 지킨다는 걸 저는 그날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먼저 등을 돌렸던 순간조차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지키던 방식대로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고 오해를 낳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그 침묵 안에서 가장 진심 어린 언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를 남기는 나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들이 남긴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들기까지 그들이 보여준 태도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건 설계도로는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점이 한국을 한국답게 만드는 이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산산업이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